안녕하세요. 이 밤 책을 듣다입니다. 오늘은 오래전에 취업 준비를 하던 중 강사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네요. 합격자는 세 사람이다. 그중 한 사람은 백으로 합격하고, 한 사람은 운으로 합격하고, 나머지 한 사람만이 오직 실력으로 합격한다는 말이었습니다. 하이코, 나는 백도 없고 지질이 운도 없는데 죽어라고 열심히 하는 수밖에 없겠네 하고 생각했죠. 저에게 운은 내가 어찌 해볼 수 없는 제 능력 밖의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하느님이 내 편이 돼주길 간절히 바랄 뿐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운이란 정말 있는 걸까요? 운이 없다면 로또 1등에 이어 연금복권 1등까지 당첨된 사람과 뒷마당에서 100억 원대 금화를 발견한 부부, 2대 연속 홀인원을 한 골퍼, 깻잎 한 장 차이로 트럭을 비껴간 자전거 운전자의 이야기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나도 이런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지만 그저 부러울 뿐입니다. 하지만 그 좋은 운을 타고나지 못해도 만들 수는 있다고 합니다. 운에도 원리가 있다고. 그럼 그 원리만 파악하면 나는 늘 운 좋은 사람이 되는 건가? 운의 원리.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의 제목입니다. 이 책의 저자 막스 귄터는 과학에서부터 종교에 이르기까지, 수학자에서부터 마술사에 이르기까지 운의 역사와 이론을 대중적인 방식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믿거나 말거나 같은 흥미로운 실제 사건들을 들려주며 그 과정에서 운의 실체를 드러내고 운을 어떻게 다룰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신중한 태도로 과학적 결론을 내놓습니다. 엄청난 행운이 따른 사람들의 예를 들며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을 논리적으로 끌어내고, 이를 통해 운 좋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5가지 삶의 태도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 5가지 전략만 따르면 누구든지 운을 더 좋은 방향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오늘의 책 운의 원리는 막스 귄터 지음, 홍보람 옮김, 프롬북스에서 2021년 9월에 출간했습니다. 낯선 여정을 떠나며. 이제부터 우리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탐험했던 장소로 함께 여행을 떠날 것이다. 그곳은 바로 운의 세계다. 그곳은 지금까지 제대로 탐구된 적이 없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탐험 불가능한 곳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 믿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운이라는 단어는 우리 삶에 들이닥쳤다가도 멋대로 사라지는 통제되지 않았던 사건들과 통제할 수 없었던 사건들에 붙인 이름일 뿐이다. 나는 사람들이 바다에 거친 파도보다도 운이라는 영역 속 사건들의 지도를 그리는 일이 더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이를 간략히 체계화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그 구조를 측정한다는 것은 실패할 게 뻔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여정의 끝에 도달하기도 전에 당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운이라는 것이 그렇게 길들이기 어려운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물론 한계는 있지만 완벽히 현실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운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가능하다. 1950년대 중반에 벼랑간 벼락 같은 행운을 경험하고는 삶의 계획이 완전히 변한 후부터 나는 운과 관련된 이야기나 이론을 수집하는 데 심취했다. 그 후로는 기사 작성을 목적으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인터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운에 관해 질문하기도 했다. 이를테면 운을 경험한 순간이라든가 운에 관한 생각, 운을 통제하려 했던 시도에 관해 물었다.
특히 나는 지나치게 운이 좋은 사람들과 지나치게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 특별히 더 관심을 가졌다. 나는 이런 질문을 던지곤 했다. 운이 좋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특히 운이 안 좋은 사람들이 하지 않는 어떤 행동을 하는 걸까? 자신의 내면이나 주변에 실질적인 변화를 줌으로써 운을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할까? 그렇다. 가능하다. 그것이 이 책의 주제이기도 하다. 방법만 안다면 제한적이긴 하지만 확실히 실질적으로 운을 통제하는 것이 가능하다. 신비주의나 오컬트 신봉자들이 상상하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의도하여 통제하는 것은 물론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우리를 도와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든 없든 우연히 행운을 얻게 되거나 불운을 피하게 되는 확률이 현저히 높아지는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항상 운이 좋은 사람들과 항상 운이 나쁜 사람들 사이에는 눈에 띄는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예외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운이 좋은 사람들은 삶을 특정 방식으로 접근하며 내면의 심리를 다루는 특정 종류의 기술을 잘 활용한다. 이렇게 하나로 묶인 특징과 태도를 나는 운조절이라고 부른다. 나는 나의 내면과 주변에 이런 운조절을 적용했고 그 결과는 긍정적이었다. 친구들은 나를 행운아라고 부르는데 실제로 나는 운이 좋다. 나는 나 자신을 행운아라 생각하지만 그건 내가 진짜 행운아이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내가 행운을 거머쥐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우리의 행운이 이대로 잠시 유지된다면 이 책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을 땐 이 책을 읽고 있는 당신도 운 조절의 유용성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앞으로 우리는 멋진 여행을 떠날 것이다. 운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양한 사람들이 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생각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도박은 직접적이고도 분명한 형태로 운을 다루는 영역이다. 따라서 우리는 도박꾼들이 삶과 운을 살펴보고 그 안에 어떤 진실이 숨겨 있는지 확인해 볼 것이다. 또한 주식 투자자들이 일상 속에서 운 그 자체에 도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될 것이며 스스로를 도박꾼이라 자처하진 않지만 사실상 다른 모든 사람들처럼 도박을 행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듣게 될 것이다. 그러니 손가락으로는 십자가를 만들고 행운의 부적에 입을 맞추며 나와 함께 이 여행길에 오르자. 우리는 이제 곧 낯선 땅으로 모험을 떠날 것이다. 이해하거나 믿기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될 것이고 이 여행이 끝나고 나면 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질문을 품고 집으로 돌아오게 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여행을 떠날 때보다 더 현명해져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어디까지나 우리에게 운이 따라준다면 말이다. 두 사람의 인생. 이수로 다니엘 로비치와 찰리 윌리엄스는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던 때에 뉴욕 암스테르담의 동쪽 끝에 위치한 지저분한 동네에서 태어났다. 두 사람이 태어났을 때만 해도 인생에서 성공하거나 실패할 확률이 동일했던 것 같다. 이들은 모두 이주 노동자 아버지를 두고 있었고 가난한 가정에서 자랐다. 동일한 환경에서 자란 이 두 소녀는 똑같이 거대한 사회적 물결에 휩쓸리며 인생의 굴곡을 겪어야 했다. 이들은 광란이 20년대에 초등학교를 다녔고 10대 때에는 대공황을 겪었다. 청년이 되었을 땐 2차 세계대전이라는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가 다시 평화로운 호황기로 내던져지기도 했다. 이 두 사람은 자기 만족적인 50년대, 시민사회의 비판이 거셌던 60년대, 신중해진 70년대의 미국을 차례로 거치며 나이 들었다. 이 책을 쓰고 있는 현재
두 사람은 중년이 되었다. 동일한 환경에서 태어났지만 그 삶의 결과는 동일하지 않았다. 친구들 사이에서 바나나코로 불리는 찰리 일리엄스는 바오리가에서 불황자 생활을 하고 있는 반면 커크 더글라스로 알려진 이수로 다니엘 로비치는 할리우드 스타이자 백만장자가 된 것이다. 이 두 남자의 유사한 인생 이야기를 분석해보는 것은 유익한 연구가 될 것이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약 25세기 전에 성격이 곧 운명이라고 말한 바 있다. 그 후로 작가들은 수백만 개의 연극과 소설을 통해 그의 주장을 입증하려 애썼지만 결국 실패했는데 그의 주장이 일부만 진실이기 때문이었다. 확실히 성격은 운명을 좌우한다. 하지만 운명 또한 성격에 영향을 미친다. 한 사람의 인생 경로는 부분적으로 그의 내면에 의해 결정된다. 다시 말해 용기, 성적 매력, 인내, 꿈과 희망에 대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에 따라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기도 하지만 그런 내면적 성향은 다는 아니어도 부분적으로 외부의 사건이나 타인의 비난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 더글라스와 일리엄스의 현재 인생은 각자가 지닌 성격의 결과물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통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사건들의 결과물이기도 하다. 이 두 사람의 인생 이야기는 개인의 성격과 운이 단단하게 엮여 만들어진 것이다. 내가 윌리엄스를 만난 건 1968년이었다. 그때 나는 잡지사의 지시로 운에 관한 기사를 작성해야 해서 뉴욕에 있는 바오리가에 가 있었다. 그 거리는 굉장히 흙물스러우면서도 이상하게 비현실적인 매력이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고급바라는 모순적인 이름을 가진 한 술집 안으로 들어갔다. 내부에는 누더기 옷을 입은 주름살 많은 남자들 10명이 한 잔에 15센트 하는 와인을 마시고 있었다. 예상했던 대로 이들의 나이는 거의 50세 이상이었다. 바오리가는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이는 종착역이었다. 인간의 영혼은 강인한 면이 있기에 누군가는 실패자가 되기까지에는 수년간의 끊임없는 시련이 선행돼야 하는 것이다. 내가 이 고급 바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두어 명의 남성이 바 의자에서 일어나 동전을 달라며 내게 다가왔다. 그러자 바텐더가 소리쳤다. 이봐요, 여기서 구걸 금지요. 구걸하려면 길거리에 나가서 해요. 나는 바텐더에게 괜찮다고 말하고는 여기 있는 손님들에게 술을 사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모두가 나를 주목하고 있는 틈을 타 나는 나를 기자라고 소개한 후 운에 관한 기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고는 유명한 부자와 같은 동네,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있으면 만나고 싶다고 말했다. 내가 이렇게 말하니 사람들은 당황한 듯 보였다. 심하게 취하지 않은 사람들은 자신의 머리를 쥐어 짜내려 애썼다. 여기서 돈 냄새를 맡은 게 틀림없었다. 루즈벨트랑 같은 기차를 탄 적 있어요. 한 남자가 기대에 들떠 소리쳤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의 장모와 상원의원 테프트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그때 나는 내 옆에 서 있던 키 작은 남자 한 명을 발견했다. 커크 더글라스는 어떻소? 그가 말했다. 못생겼지만 호감 가는 얼굴이었다. 코는 이목구비에 비해 너무 컸지만 코만큼이나 크게 미소 지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 입고 있는 옷은 낡아 있었지만 단정한 차림이었는데 옷이 바랜 것을 보면 세탁을 자주 했던 것 같았다. 신발 한 짝은 밑창에 덜렁거려 절연 테이프로 고정돼 있었다. 수염은 깔끔히 면도된 상태였고 숱이 적은 갈색 머리는 가지런히 빗어 넘겨져 있었다. 손톱은 짧게 잘려 있었고 티끌 하나 없이 깨끗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 모이는 종착역에 흘러들었지만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을 잃지 않은 사람임에 틀림없었다. 나는 샌드위치 몇 개를 사주고는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윌리엄스는 더글라스가 태어나기 한 해 전인 1917년에 태어났다. 그는 암스테르담에서 보내는 어린 시절이 즐거웠다고 회상했다. 학교 성적도 좋았는데 특히 수학을 잘했다. 그러던 중 기억에 남을 만한 최초의 불운이 그에게 찾아왔다. 그때 그의 나이는 12살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로드 아일랜드의 프로비던스에 반순년제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됐고 온 가족이 그곳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아버지한테는 행운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의 임금이 좀 높았거든요. 하지만 저한테는 불운이었죠. 그전에는 학교에 다니는 게 좋았는데 프로비던스에선 어쩐 일인지 학교 생활을 잘 해내지 못했어요. 우연히도 좋지 못한 선생님들과 만나게 됐죠. 그 중에는 찰리의 코를 가지고 거슬리는 말을 하는 선생이 하나 있었다. 어린 뼈가 성장하면서 찰리의 코가 계속 커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 생김새나 신체적 특징은 인간이 거의 혹은 전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면서도 한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이기도 하다. 외모가 수려한 사람이 외모가 평범한 동년배보다 반드시 자동적으로 더 유리한 위치에 서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외모를 잘 이용함으로써 개인적인 이득을 볼 수는 있다. 외모는 한 사람의 운에 부분적으로나마 영향을 준다. 윌리엄스는 10대 시절에 낙관적이던 성격을 잃었다. 그 못된 선생님이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왜 그러니 찰리? 코에 가려져 숙제를 읽을 수 없었던 거니? 아이들은 그 선생님의 행동을 따라하기 시작했고 그 후로 전 외톨이처럼 지내야 했어요. 모든 아이들이 저를 왕코 찰리라고 부르며 비웃었어요. 어린아이가 겪어내기엔 녹록지 않은 일이었죠. 성적이 곤두박질 쳤어요. 저는 그 뭐랄까 패배자의 심리 같은 걸 갖게 된 것 같아요. 무언가 막 시작했을 뿐인데 이미 결과는 글러버리게 된 거죠. 윌리엄스는 학교 다니는 것이 너무 싫어 중퇴를 했다. 농장에서 일하다가 철도를 보수하는 일을 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학교 버스를 운전하기도 했다. 때로는 좋은 일자리를 얻어보려 노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에 실패자라고 크게 쓰여 있는 게 분명해요. 돌이켜보면 일자리에 지원하면서도 스스로가 그 일을 하게 될 거라고 믿지도 않았어요. 면접을 보는 사람에게 시간 낭비하게 해서 미안하다고 말하곤 했죠. 자연스럽게 그 사람들은 저에게 그 일자리를 주지 않았고요. 이 시기 즈음 윌리엄스의 인생에 한 여성이 등장했다. 그 여자는 윌리엄스와 함께 허름한 호텔방에서 며칠간 함께 살다가 윌리엄스가 모아둔 현금 몇 푼을 들고 사라졌다.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는 스쿨버스 키까지 가져가 버렸고 그 때문에 윌리엄스는 다음날 아침 버스 운행을 하지 못해 회고됐다. 1939년에는 윌리엄스의 인생에도 행운이 찾아왔다. 한 작은 트럭 운송회사에서 일자리를 얻게 된 것이다. 찰리는 이 회사 사장과 마음이 잘 맞아 친해졌다. 회사 사장은 나이가 많은 남성이었는데 은퇴 후에도 자신의 회사가 계속 운영되면서 수익을 창출하길 바랬다. 아들이 없던 이 남성은 공식적이진 않지만 찰리를 양자로 삼았고 그에게 사업을 넘겨 경영자이자 파트너로 일하게 하는 것에 대해 얘기하곤 했다. 마침내 찰리는 성공할 기회가 찾아왔다고 믿었다.
몇 년간 이처럼 무언가에 열정적으로 임했던 적은 없었다. 찰리는 회사 장부를 살피고 트럭 운송업계의 자본 환경에 대해 열심히 공부했다. 회계 수업을 들을 계획도 세우고 있었다. 저는 사업가가 될 참이었어요. 마침내 제가 무언가를 이뤘다고 생각했죠. 정말 그렇다고 믿었어요. 이 업계에 흥미도 있었고 잘해낼 거라는 믿음도 있었어요. 회사를 더 키워서 큰 사업체의 수장이 되려고 했어요. 하지만 운명은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미국이 전쟁을 시작하게 됐고 그 지역에서 가장 먼저 징집된 집단에 윌리엄스가 속하게 된 것이다. 1940년대 중반 윌리엄스가 전쟁터에서 돌아왔을 즈음엔 그 소규모 트럭 운송 회사는 문을 닫았고 회사 주인은 이미 죽은 후였다. 윌리엄스는 여러 직업을 전전하며 지냈다. 군복무를 할 때 위스키를 좋아하게 됐으나 그때까지만 해도 과음은 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성공 기회가 찾아왔다. 1948년 파이어스톤 타이어 앤드 러버에서 창고 관리인으로 일하게 된 것이다. 이 당시에 다른 많은 대기업들처럼 파이어스톤도 평시에 사업을 확장하고자 하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나 전후 시기라 특수 분야의 기술을 갖춘 젊은 노동력이 부족하여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그래서 이 회사가 내놓은 대안이 단기 속성 직원 교육이었다. 파이어스톤은 지속적으로 회사 내 비전문 인력풀 내에서 직원들을 선발하여 학교에 진학시키고 몇몇 사람들에겐 새로운 경력을 쌓을 절호의 기회를 제공했다. 정규 교육을 다 받지는 못했지만 매우 총명했던 윌리엄스는 이때 선발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 회사는 그에게 타이어 재생 기술을 가르쳤으며 야간 학교에 보내 고등학교를 졸업시킨 뒤 화학기술 학교에 진학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이번에도 저는 성공을 확신했어요. 윌리엄스의 생각은 다시 한번 빗나갔다. 불운이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어느 토요일 밤 윌리엄스는 뉴저지에서 삐걱거리던 1938년형 비육을 운전하고 있었는데 자동차의 조향장치가 고장난 것이다. 핸들은 제어되지 않고 제멋대로 회전했다. 시골길이었어요. 근처에 집이라고는 하나밖에 없고 나머지는 다 들판이었어요. 차가 어느 방향으로 가든 문제되지 않았을 텐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제게 그 하나밖에 없던 집 쪽으로 차가 돌진한 거예요. 말도 못할 불운이었어요. 마치 누군가 그쪽으로 차를 몰고 있는 것처럼 제 차는 그 집으로 직진했어요. 차고 한쪽 면을 들이받아 차고의 지붕 전체가 붕괴됐죠. 윌리엄스의 부상은 심각하지 않았지만 경력에는 큰 타격이 갔다. 그날 저녁 사고가 있기 전에 윌리엄스는 술을 마셨지만 그는 결단코 과음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딱 맥주 석 잔 마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는 음주운전으로 기소당했다. 조향장치에 이상이 있었다는 그의 주장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 차가 완전히 망가져 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윌리엄스는 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였다. 집주인이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그가 파이어스톤에서 받는 급여는 압류되었다. 그렇게 유망해 보였던 파이어스톤에서의 경력이 끝나고 윌리엄스는 다시 이곳저곳을 떠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1950년에 무직 상태에 배가 고팠던 그는 군입대 포스터를 지나게 됐다. 포스터에는 지붕이 있는 거처와 침대, 푸짐한 삼시세끼,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기회 등
솔깃한 제안이 적혀 있었다. 마치 해답처럼 느껴졌어요. 제가 보기에 병시에 군 입대를 하면 총 맞을 일은 없을 것 같았죠. 다른 데서 돈 버는 것보다 군에 입대를 하는 게 더 나아 보였어요. 윌리엄스는 1950년 6월 15일 입대했다. 그리고 열흘 뒤 그는 자신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6월 25일 북한군이 불시에 3파선을 넘어 남한을 침공한 것이다. 그로 인해 미군은 갑자기 전쟁에 참여하게 됐고 찰리는 한국으로 파병돼 총상을 입었다. 뭘 하든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았어요. 이제부터 뭐가 어떻게 되건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죠. 제가 본격적으로 술을 마시게 된 건 한국에 있을 때였어요. 하지만 찰리는 다시 한번 희망을 가져보기로 했다. 1950년대 후반에 퇴역한 그는 뉴욕으로 가 직장을 구하기 시작했다. 그때 저는 40살이었어요. 이번에도 잘해내지 못하면 끝장나는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술도 완전히 끊었어요. 군 생활을 하며 번 돈으로 좋은 옷 한 벌도 샀어요. 그러니까 한 번 더 시도해 보자고 굳게 마음먹었던 거예요. 하지만 윌리엄스에게는 쓸모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추물한 표정으로 신문의 구인 광고를 보고 있던 그때 훗날 돌아봤을 때 불운이라 할 수 있는 일이 그에게 일어났다. 평생 운이에 따르지 않던 윌리엄스의 인생에서 최악의 불운이라 할 만한 일이었다. 공원에 앉아 있는데 한 남자가 갑자기 나타나 제 옆에 앉았어요. 누더기를 입은 술 취한 불황자였어요. 그 사람이 물었죠. 일거리가 없어요? 내가 그렇다고 대답하자 그 남자가 말했어요. 갈 만한 곳을 알려주리다. 저는 일자리를 소개해 주려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 남자가 말해준 것은 글쎄요. 그 말 때문에 모든 것이 끝장났어요. 제 인생이 파멸로 치닫게 된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불황자가 알려준 곳은 극빈자들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기도 하고 바오리가의 여러 식당이나 값싼 여인숙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침대 쿠폰을 나눠주기도 하는 뉴욕식 급식소였다. 후원자들은 이곳을 문이라고 불렀다. 그날 저녁 무료로 식사를 하고 잠잘 곳을 얻자 저는 그냥 포기하게 됐어요. 그때까지 느끼던 압박이 사라져 버렸죠. 더 이상 직장을 구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덫에 갇히게 됐어요. 이후 1년에 2번 정도 윌리엄스는 그 덫에서 빠져나오려 시도하곤 했다. 식당에서 접시를 닦고 커피숍 배달을 하고 세차를 하고 공원에서 환경 미화 일을 하기도 하는 등 여러 일을 했다. 하지만 어떤 일도 몇 달을 넘기지 못했다. 찰리는 쉽게 낙심했다. 일을 하다 짜증나는 일이나 언쟁이 생기면 그만둬 버렸다. 임금은 항상 낮았기 때문에 그의 입장에선 일을 하다 불쾌한 상황이 왔을 때 그 일을 계속할 이유가 없었다. 그가 살아왔던 삶에서는 버티면 상황이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근거 없는 희망이었다. 일을 그만둘 때면 그동안 모아둔 돈을 싸구려 술을 사먹는 데 날렸다. 그리고는 문 위로 돌아가 길거리에서 술값을 구걸했다. 내가 윌리엄스를 마지막으로 본 건 1973년이었다. 거처도 직장도 없고 우편 주소나 전화기도 없는 사람의 행방을 찾는 것은 늘 쉽지 않았지만 나는 때때로 한 번씩 그를 찾으려고 노력했고 가끔 술집이나 그가 즐겨가는 브로드웨이 모퉁이에서 쉬고 있는 윌리엄스를 발견할 수 있었다. 그러면 나는 그에게 슬며시 몇 달러를 건네며 그동안 어떻게 지냈는지를 물었다. 대체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그의 인생은 서서히 막다른 골목으로 접어들고 있었다. 내가 그를 마지막으로 만난 날은 1973년 어느 추운 날이었는데 그는 기대에 찬 모습으로 구걸을 하며 플로리다로 갈 거라고 말했다. 이런 생활을 하기엔 너무 늙었어요. 11월의 찬바람이 낡은 근육외투 속을 비집고 들어오자 그가 말했다. 이수루 다니엘 로비치는 거친 동네에서 거칠게 자란 아이였다. 그는 나에게 자기 자신을 이렇게 표현했다. 결국 커서 암스테르담 백화점이 전문 신세가 될 그런 종류의 아이였어요. 다른 곳으로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여자 말고는 관심 가는 게 하나도 없었죠. 그와 일리엄스는 서로 마주친 기억이 전혀 없다. 만약 이 둘이 11살이나 12살 때 같은 장소에 있었다면 동네 어른들은 성공할 가능성이 더 높은 아이로 윌리엄스를 꼽았을 것이다. 더글라스는 수학에 재능이 있는 착실한 학생이었지만 그럭저럭 학교 생활을 해나가는 정도였고 지적인 활동에는 전혀 흥미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아이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런 예측의 기준을 현재 보여지는 성격적인 요소에서 찾는다는 것은 커크 더글라스의 표현을 따르자면 미지의 요소인 운을 고려하지 않고 예측하는 것과 같다. 이상하게도 더글라스는 자신의 행운을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반면 윌리엄스는 자신의 불운을 더 편안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내가 윌리엄스를 만났을 때 그는 사실상 자신의 불운을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더글라스는 여전히 자신의 인생에 일어난 많은 일들에 어리둥절해하며 그것들을 이해해 보려고 많은 시간을 보낸다. 그는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한다. 더글라스는 이렇게 말했다. 사람들은 자신이 인생을 통제한다고 느끼길 좋아해요. 하지만 그건 얼토당토하는 망상이에요. 미지의 요소는 항상 존재해요. 세상의 모든 재능을 갖추고 있다 해도 운이 없다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죠. 윌리엄스의 첫 불운 중 하나가 연달아 질이 좋지 않은 선생님을 만난 것이었다면 더글라스는 그와는 반대의 경험을 했다. 여자에 푹 빠져 목적 없이 살던 어린 시절의 그는 좋다는 말로는 부족한 훌륭한 선생님의 반에 배정되는 행운을 얻었다. 그 선생님에게는 남다른 면이 있었다. 현재는 60에 가까운 나이지만 더글라스는 여전히 그 선생님을 또렷이 기억하며 자주 언급한다. 그분 덕분에 자신의 어린 시절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말한다. 선생님은 저를 일종의 프로젝트로 여겼던 것 같아요. 어쩌면 자신에게 무언가를 증명해 보이고 싶었던 것 같아요. 무에 가까운 환경에서 자신이 얼마만큼 이뤄낼 수 있는지 증명하고 싶었던 건지도 몰라요. 어찌됐건 선생님은 제게 여러 도전 과제를 던져줬어요. 제가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일에 도전해보라고 했죠. 하루는 선생님이 저에게 학교 연극의 작은 역할을 맡아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제게 그런 걸 물어볼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도 말이죠. 이전까지 저는 그 분야에 흥미나 재능을 보인 적이 전혀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특별한 이유 없이 그런 제안을 한 거예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었던 거죠. 만약 그 일이 없었더라면 지금처럼 제 이름을 암스테르담 밖에까지 알릴 수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일이 진짜 일어났고 그렇게 저는 연기에 관심을 갖게 됐어요. 선생님은 그런 제게 용기를 주고 계속 나아가도록 책임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거예요. 더글라스는 고학하여 대학을 졸업했고 암스테르담 백화점에서 점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나중에는 뉴욕으로 가 연예계에 진출하려 했었다. 그곳에서 더글라스는 여러 젊은 연기자 재망생들을 만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경력 면에서는 이룬 것이 전무했다.
그리니치 빌리지에 있는 누추한 작은 방에서 지내며 수랩스 레스토랑에서 종업원으로 일했어요. 브로드웨이에서 단역을 몇 개 맡기도 했지만 너무 작은 역할이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중 한 역할을 진짜 보이지 않는 역할이었어요. 무대 뒤에서 메아리치는 역할이었죠. 그게 제가 이룬 성공이라면 성공이었어요. 그리고 1942년에 해군에 입대할 시기엔 처음 경력을 시작한 때보다 더 나아진 것이 없는 상태였어요. 하지만 운은 저 나름의 비밀스러운 방식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더글라스가 전쟁에 나갔을 당시 미국에는 그의 친구들이 여럿 남아 있었는데 그들 중 한 명이 그와 작별의 키스를 나눴던 무명배우 로런 바콜이었다. 더글라스가 태평양에 나가 있는 동안 바콜은 연달아 찾아오는 행운을 만나 일약 할리우드 스타가 됐다. 더글라스가 말했다. 당신의 운은 다른 사람들의 운에 달렸어요. 이상한 일이죠. 더글라스가 전쟁에서 돌아오자 바콜은 한 프로듀서에게 그의 연기를 봐달라고 부탁했고 그렇게 그의 영화 경력이 시작되었다. 물론 저한테 어떤 재능 같은 것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바콜의 우연한 제안이 없었더라면 그 재능이 어디에 쓰일 수 있었겠어요? 그 당시 수십 명에 달하던 제 친구들에게도 재능은 있었어요. 하지만 현재 그 친구들의 이름은 영화계에서 남아있지 않아요. 운이 없었던 거예요. 할리우드에 진출한 후 한동안 더글라스는 이루 영화 몇 편에 출연해 특별할 것 없는 연기력을 선보였다. 그러다 평범해 보이지 않은 두 가지 기회가 그에게 다가오게 됐는데 두 회사에서 며칠 간격을 두고 그에게 주연 자리를 제안한 것이다. 한 회사는 규모가 크고 재정적으로 여유가 많은 곳이었다. 이 회사가 제안한 작품은 큰 자본이 투자된 영화였으며 더글라스가 보기에 개런티도 매우 높았다. 반면 다른 한 회사는 규모가 작고 자금이 많지 않은 곳이었다. 이 회사는 저예산 영화를 계획하고 있었고 최소한의 개런티를 제안했다. 이 회사로서는 배우들에게 모험을 권하는 것 말고는 제안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영화가 흥행하면 그로 인해 배우도 함께 성공할 수 있었지만 흥행하지 못하게 되면 배우는 빈털터리로 집에 돌아가야 하는 상황이었다. 저는 작은 회사를 선택했어요. 더글라스가 말했다. 왜냐고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도 없이 순전히 직감에 따랐던 것이었어요. 저는 항상 직감을 믿는 편이었어요. 이거다 하는 직감이 강하게 오면 그 직감을 따라요. 그때 느꼈던 직감은 왜인지 모르겠지만 정말 강렬했어요. 저는 그 직감을 따랐고 결과적으로 제 직감이 옳다는 게 밝혀졌죠. 작은 회사가 제안한 영화의 제목은 챔피언으로 복싱 세계를 잘 표현한 영화였다. 이 영화를 통해 더글라스는 스타가 됐다. 반면 큰 회사에서 제안했던 영화는 호응을 얻지 못했으며 대부분의 출연 배우들과 함께 기억에서 사라졌다. 이 같은 직감은 합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렇다. 하지만 1958년 더글라스가 경험한 또 다른 직감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었다. 프로듀서인 마이크 토드는 전용기를 이용해 미국 서부 해안에서 뉴욕으로 갈 예정이었다. 그는 더글라스에게 동행을 제안했는데 더글라스는 그 제안을 받아들인 후 짐까지 싸두었지만 결국 뉴욕행을 취소했다. 제가 왜 뉴욕에 가지 않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미래를 예측했다거나 참사 같은 것을 예감했던 것은 아니었거든요. 막판에 그냥 가고 싶지 않았어요. 별 이유 없이 내리는 결정 같은 것이었어요. 마이크 토드의 전용기는 추락했고 탑승자 전원이 사망했다.
그 후로도 더글라스는 대체로 좋은 운을 누리며 살았다. 그의 삶은 대중에게 거의 다 공개돼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가 누린 행운들은 여기에 나열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궁금증이 존재한다. 더글라스와 일리엄스는 자기 자신의 운을 만들어낸 것일까? 만약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자신의 운에 영향을 미쳤던 걸까? 그게 아니라면 운은 이 두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힘으로부터 유래한 것일까? 그게 사실이라면 그 힘이란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작용하는 걸까? 운을 다룰 수 있으려면, 그러니까 좋은 운이 올 확률을 높이고 나쁜 운이 올 확률을 줄이려면 자신의 내면과 주변의 몇 가지 변화를 이뤄내야 한다. 이런 변화들은 서로 맞물려 있기도 하고 서로를 보완해 주기도 한다. 운 조절 이론은 계속해서 좋은 운을 경험하는 사람들과 반대로 계속 나쁜 운을 겪는 사람들을 관찰한 토대로 만들어진 것이다. 나는 이를 위해 20년 이상 수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찰을 진행했다. 그 결과 운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5가지 주요 특징이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반면에 이 특징들은 운이 나쁜 사람들에게선 무의미할 정도로 미약하게 나타나거나 아예 찾아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이제 이 5가지 특징을 면밀히 살펴 그 구성 요소와 작용 방식이 무엇인지 확인해 볼 것이다. 5가지 특징은 다음 편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